자, 오늘은 동로마 제국 교과서 76쪽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하기야 소피아, 최근에 모스크로 다시 환원됐죠. 동로마 제국의 성당으로 만들어졌다가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 모스크로 개조되었다가 한때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모스크로 다시 환원된 하기야 소피아에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름이 많이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조이 황후가 결혼을 3번 했고 그때마다 황제의 얼굴과 이름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동로마 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교과서 39쪽의 지도 다시 한번 보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얘기를 할 부분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로마입니다. 그래서 동로마가 전성기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전성기가 끝나고 내리막길이던 모습은 또 어땠는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전성기 때는 과거 서로마 제국의 영역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한 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 지역까지도 어느 정도 수복을 해서 로마 제국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성기를 만들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스티아누스 황제 되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밝은 걸로 바꿔볼게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우리나라의 조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약간 영조임금님 혹은 정조임금님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서로마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던 황제예요. 지금 이탈리아 라벤나에 남아있는 산 비탈레 성당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수행원들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쌤이랑 좀 생긴 모습이 닮지 않았나요? 아니면 좀 죄송. 동로마 제국에서는 성상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사실 교과서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레오 3세 때의 그림은 아니고요. 레오 3세 이후에 레오 5세 때 내려진 성상숭배 금지령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동로마의 황제들은 수도원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수도원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서원이 세금을 면제받고 땅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점점 부가 커지면서 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동로마에서도 수도원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황제들은 이 수도원의 세력을 억누르려는 목적으로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성상이라는 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나 혹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그림들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지 마라, 신격화하지 마라, 이런 것을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황제들이 이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릴 필요성을 느끼기보다는 수도원에 보다 협조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명령이 됩니다.
동서교회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써놨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성상숭배 금지령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마이너한 이유고요. 사실 메이저급 이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위치가 달라요. 교과서 39쪽 지도를 기준으로 왼쪽이 서방교회, 오른쪽이 동방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다르니까 점점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차이 가지고 조금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로마는 계속해서 어디랑 지금 맞서고 있냐면 사사왕조 페르시아랑 맞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민족이 로마에 쳐들어왔을 때, 즉 서로마 지역에 쳐들어왔을 때 동로마가 지켜주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서방교회는 자체적으로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가 직접 무기를 들고 이민족과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게르만족의 침입 때 자기네들이 직접 민병대를 조직해서 무기를 들고 막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은, 도와주지 않은 동방에 대해서 원망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동방교회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프랑크 왕국이 있었죠. 프랑크 왕국에서 누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나요? 카롤루스 대제죠. 여기에 대해서 동방교회는 뭐야? 쟤네 뭐야? 황제도 이미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의 총대주교가 있는데 자기네가 뭔데 마음대로 황제를 임명하고 말고를 해? 와, 씨,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최악의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십자군 전쟁 하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십자군 가운데 십자군이 총 9번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네 번째 십자군이 동로마를 도와줘야 되는데 동로마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동방교회와 동로마 제국의 주민들이 서방교회를 믿는 서방 측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가 나빠집니다. 엄청 나빠져요. 그러면서 동서교회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서교회는 서로 난 니네하고 안 놀아를 선언하게 되는데 최근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교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법전을, 즉 법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아니라 사실은 뭐를 펴낸 거냐 하면 우리도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로스쿨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스쿨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법도 같이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을 내리는 걸 좀 밀어주거나 그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하는 게 있죠.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남의 것을 훔쳤을 때 이게 과연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서 훔쳤느냐 아니면 이 아이가 성인의 나이를 넘었느냐, 즉 오늘날로 말하면 만 19세 이상이 됐느냐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든 성당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하기야 소피아의 내부 모습입니다. 선생님 지인분이 터키에 가셨을 때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나서도 이것을 허물거나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모스크로 변형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은 그림들은 석회를 칠해서 가린 다음에 그 위에 새롭게 글씨를 쓴다든가 해서 보존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그렇고 지금 모습도 그렇고 조금 원판들이 달려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슬람교 초반에 칼리프 4명 있죠. 그 칼리프 4명의 이름들을 쓴 거라고 합니다. 사실 하기야 소피아의 보존 상태보다는 이따가 보여드릴 이탈리아 라벤나의 산 비탈레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의 보존 상태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이제는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4번째 십자군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은 이미 한번 멸망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손들이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되찾으면서 동로마의 명맥을 이었었고요. 지금 말하는 1453년에 동로마 제국 멸망은 조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어땠냐면 앞서서 교과서 76쪽의 지도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교과서 76쪽의 지도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표시된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콘스탄티노플로 대표되는 동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동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잃어갔어요. 15세기에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점령이 되면 동로마 제국은 확실히 멸망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동로마 제국을 지킨 병사들이 대략 한 7,000명.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훨씬 많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 바다를 쇠사슬을 걸어서 막아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군을 지휘했던 메흐메트 2세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쇠사슬 때문에 우리가 배를 이용해서 콘스탄티노플에 접근해서 대포를 쏘는 게 못 된다 라고 한다면 방법을 바꿔보자. 배를 육지로 이동시키자. 그래서 산에다가 길을 내고 그 산에다가 통나무를 올려놓고 그 통나무에 돼지기름을 발라요. 그런 다음에 그 통나무 위에 배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끌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러자 지금 이렇게 막혀 있어요. 쇠사슬로. 그래서 쇠사슬로 막혀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에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바다에 배를 띄워요. 그렇게 띄운 배가 한 70척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지키려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제대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콘스탄티노스 11세였는데요. 이 사람은 황제의 몸으로 뒤로 물러나서 어디로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동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합쳐서 서방교회 쪽에 있는 나라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마지막까지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오스만 제국 군대와 싸우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전사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동로마 제국 공격을 총지휘했던 메흐메트 2세의 초상화예요. 동로마 제국은 이렇게 멸망을 했지만 아름다운 모습들을 남겼습니다. 산 비탈레 성당과 관련된 영상은 링크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북부에 살던 슬라브족들에게 정교회와 문자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동방 정교회 선교사분들이었던 키릴 그리고 메디토우스 형제가 그리스 문자에서 따와서 문자를 만들어서 슬라브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슬라브족들은 이 정교회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교회가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세르비아 이런 쪽들이 이때 정교회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교과서에서 조금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요. 9세기 후반에 슬라브족들은 노르만족과 함께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된 키예프 공국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서술입니다. 키예프 공국이 아니라 키예프 루스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키예프 루스라는 곳은 사실은 바이킹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이동을 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키예프 루스는 키예프 공국 딱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1개의 공국이 합쳐져서 연합국 형태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가 키예프 공국인 거고요. 서술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예프 루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자기들의 시초로 여기고 있지만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배층은 바이킹이었고 그러니까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바이킹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슬라브 족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민족이 조금 연합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발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예프 루스가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발전을 하면서 동유럽 지역의 비잔틴 제국 문화를 동로마 제국 문화를 퍼뜨린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키예프 루스의 제6대 대공이었던 블라디미르 대공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요. 또 이 사람은 동로마 제국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러시아가 우리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이은 제3의 로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방교회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